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빠 육아 공부의 저자 양현진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직장인 아빠를 위한 육아법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랑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집에 가기 싫다. 이거 어쩌면 좋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떼쓰고 울고 말은 진짜 잘 안 듣는데요. 그런데 아내도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아빠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집에 가기 싫으신가요? 어떻게라든 집에 가기 싫어서 시간을 좀 연장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직장인 아빠의 육아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 육아 연구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대통령 직속 기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아빠에 대한 육아법이란 주제로 강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아빠 육아 전문가이자 자기계발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아들, 딸 이렇게 있고요. 6살, 4살, 10개월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집에 가면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자, 아빠의 회사 생활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업무 협의, 윗분한테 이제 보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메일 보내고 받고 또 전화 받고 굉장히 바쁩니다. 회사 가면 인사평가 연말 되면 인사평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 아빠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이러니까 야근도 많이 하겠죠. 그에 반해서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가장 낮습니다. 신기하죠.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력은 가장 낮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힘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많이 지쳐 계시나요? 많은 아빠들이 퇴근하면 회사에서 많은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가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자동으로 TV 리모컨을 찾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바로 아빠들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좋은 아빠는 좋은 땡땡에서 시작된다. 자, 요 땡땡이 뭘까요?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좋은 아빠는 좋은 남편에서 시작된다 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의 심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아이들은 금방 엄마의 심리를 눈치채버려요. 그리고 덩달아서 불안해집니다. 자연히 아이들은 초조해지고 스스로 감정 조절이라든지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둘을 바라보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아내의 심리가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평온해지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예 고생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고생을 하지만 조금 덜 고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남편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나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먼저 상황을 일단 종료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먼저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뭐가 미안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쏘아붙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 얘기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동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긴장부터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도 어렵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메뉴를 하나 딱 골라서 이거 어때?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그럼 이건 어때? 물어보면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원하는 걸 찍지 왜 아무거나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마 이럽니다. 기념일 챙기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안 챙기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해요. 더 이상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 어제 이미지랑 오늘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마치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리 막 관찰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달라진 건데 얘기해봐. 그런데 얘기를 안 해줘요. 예, 맞춰보라고. 그러면 찍습니다. 저는. 혹시 앞머리 잘랐어?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이제 앞머리 잘리는 거거든요. 앞머리 잘렸어? 물어보면은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럼 저도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겠죠. 자, 여기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 정신을 30년간 분석해온 심리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한데요. 정신분석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정신을 분석한 사람도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항상 고민이었던 거죠. 정말 여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여자, 특히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상태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출산 이후에 아내들은 대부분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려요. 자다가도 우는 아이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조금 먹다가 아이가 울면은 또 달려가야 됩니다. 달래주러 가야 되니까 마음 편히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찐 살은 아기를 낳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또 먹고 있죠. 먹는 자신을 보면서 또 2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임신 전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들이 좀 증가를 하는데요. 출산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뚝 떨어집니다. 심하면 산후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산후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들면서 이런 화살이 또 남편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다 오빠 때문이야 이러면서 뭐 남편에 대한 분노로도 이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피곤함을 느낍니다. 자,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날카롭잖아요. 아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피곤함을 느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또 돌봐야 되니까 몇 배는 더 힘든 거죠. 자, 세 번째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저랑 얘기한 대화도 잘 잊어버리고 출산 전에만 해도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출산 이후에는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심할 경우에는 자신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남편도 물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은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런데 아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더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아내가 그냥 환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 돌봐줘야 되는 환자.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가 있을까요? 자, 프로이트도 몰랐던 여자의 마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보다는 공감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무조건 해결 위주로만 행동을 했어요.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주말에 청소를 열심히 했고요.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마사지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도 있어서 열심히 마사지 해줬어요. 1시간 이상씩. 예.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해도 왠지 모르게 아내의 불만이 계속 좀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갔는데 이해도 안 가고요. 결혼 3년 만에 원인을 찾아냈어요. 저는 자꾸 이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힘든 원인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했던 거는 이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더 원했던 거는 공감이었어요.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더 바랬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형과 통화할 때 2분 이내로 끝납니다.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형이 뭐해? 어디야? 이러면 나 회사지 일하고 있어. 그럼 형이 일요일에 아빠네 집에서 모일 건데 그때 와. 그럼 몇 시에 모일 거야? 그러면 뭐 오전에 정확한 시간도 얘기 안 해요. 오전에 모일 거야? 그러면은 대충 9시 정도 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끊어 하고 그냥 끊습니다. 2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아내는 언니랑 통화할 때 몇 시간씩 통화를 해요. 예. 특히 여자친구들끼리라도 통화할 때 3-4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화는 그 남자는 무의식 중에 목적 있는 대화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목적 있는 대화. 대화는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장황하고 이 긴 대화는 싫어합니다. 논리적이고 간단 명료한 대화를 좋아해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이 감성적인 대화를 더 중요시합니다. 자신이 느낀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죠.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친밀감을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간의 대화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대할 때 남자의 해결하려는 본능을 잠시 멈추고 고개 끄덕끄덕 이러면서 리액션도 좀 취해보고요. 이해와 공감을 해주면 서서히 불만도 사그라들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났을 때 대처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몸이 아프구나 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야. 오빠 같았으면은 벌써 아작났을 거야. 당신이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지. 이러면서 공감을 해줍니다. 대화 중에 저도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은 심호흡을 해요. 10까지 세면서 이러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으면은 감정이 일단 누그러집니다. 정 참기 어려울 때는 다른 방으로 가거나 또 장소를 옮겨서 서로 다른 장소에 잠시 좀 머무르는 방법도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임시로 불을 끈 거고요. 감정을 완전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나는 가정을 가꾼 정원사다.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 정원사가 가시에 찔렸다고 그래서 뭐 그 장미꽃을 꺾을까요?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죠. 저도 이렇게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서서히 이런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충분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쁘다는 말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내한테 이쁘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쁘다고 하면은 좀 임팩트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오늘 당신 보니까 이 귀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요 선이 굉장히 예쁜데 요 선 굉장히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내는 이게 무슨 뭐가 이뻐 그냥 목이지 이러면서 또 거울 가서 또 봐요. 진짜 이쁜지.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가끔 아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것도 칭찬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내랑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랑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아이 와서 좀 놀아달라고 그러고 둘째 아이가 오고 또 막내도 이렇게 와서 또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고 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아내랑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회사 안 가는 날 운동도 할 겸 아이 어린이집을 바라다 줬는데요. 집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끝나고 또 집으로 갈 때 중간에 놀이터에 들려서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조심해, 다쳐,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계속 이러면서 아이 행동에 계속 제재를 걸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내의 그 행동이 자꾸 아이들의 노는 기회, 자율성을 빼앗는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먼저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고 나 애랑 좀 더 놀게 이러면서 놀이터에서 더 놀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은 손을 좀 더 잡아주고요.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 처음에는 애도 좀 무섭고 좀 뒤로 주춤하더니 제가 잘 잡아주고 이제 응원해 주니까 높은 곳에도 잘 올라가고 잘 놀았어요. 그 뒤 며칠 뒤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서준이가 요즘 들어서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아빠 육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의 육아 방식이 아이에 주는 영향 때문인데요. 아빠는 아까 저처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논 것처럼 자율성을 많이 줘요. 엄마보다는 많은 자율성을 주는데요. 엄마는 놀이터만 가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아빠는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된 상태라면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아이의 독립성은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아이를 부드럽게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많이 부여해 주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빠는 조금 더 넓어진 범위 안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줍니다. 실제로 아빠의 관심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 프렌디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프렌디가 뭘까요? 예, 프렌디는 프렌드와 데디의 합성어인데요. 신조어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하는데요. 기존의 가부장적인 아빠들, 무뚝뚝한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요즘 아빠들은 이런 기존의 가부장적인 아빠들의 이미지가 싫어서 내 아이에게는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친구 같은 아빠를 좀 꿈꿨어요. 아이한테 정말 친구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를 대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육아를 해보니까 이 친근한 아빠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명확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냥 친구 같은 아빠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덮어두려고만 한다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성장을 할 때 명확하게 제한선을 걸어두고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제한선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의 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제 첫째 아이가 가끔 기분이 안 좋으면은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버릇이 생겼어요.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계속 던져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팔을 잡고 얘기를 했죠. 물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동생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물건 던지지 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아이가 왜 그런지 좀 공감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던진 거를 이제 주워와라고 했을 때 잘 주워오면은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자, 제한선에 따라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규칙과 이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한선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자아가 뚜렷해지고 사교성이라든지 자립심이 강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왔을 때 자신의 제한선을 넘으려고 반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어렸을 때 이렇게 제한선을 제공받지 않은 아이들은 사춘기가 왔을 때 분노를 표출하고 비이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프렌디라는 말이 현혹돼서 통제를 느슨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율성과 통제,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것보다 적절한 통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아빠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훈육이라는 게 뭘까요?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자신의 제한선을 알려주는 게 바로 훈육입니다. 매번 뭐 매를 들고 엄하게 다스린다고 그게 훈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훈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 평소에 아이와 애착이 잘 형성된 상태에서 훈육이 가능한 겁니다. 애착은 아이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뜻하는데요. 요즘 애착육아라고도 많이 합니다. 예. 그 양육에서 부모와 아이 간 중요한 육아법이 바로 이 애착 육아인데요. 아이가 평소 놀지도 않고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갑자기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와 어떤 식으로든 애착이 형성된 상태에서 올바른 훈육도 가능한 겁니다. 자, 애착을 형성하려면 평소에 아이랑 잘 놀아주고 스킨십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해야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제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꿈이 무엇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자신이 진정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상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차단당한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만지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하려는 것마다 혼나고 부모님한테 차단당하고 이러면 스스로 원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버려요. 뭘 하든 혼나니까 작은 것도 다 물어보게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심지어 물 먹어도 돼요? 이런 것까지. 이러면서 스스로 결정도 못하게 돼요. 결국 부모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크게 되는 거죠. 아이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시키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진짜 자신을 잘 알고 아이가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옷 입히기, 밥 먹기, 간식 먹기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복잡한 세상이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을 건데요. 그리고 또 시련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더디고 비록 못 믿었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빠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아빠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뭐 돈 10억만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만 졸업시키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조건을 자꾸 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도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인간은 행복을 자꾸 미래의 일로 자꾸 밀어버립니다. 현재로 두지를 않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을 바꾸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됩니다. 산책을 하더라도 맑은 하늘, 길가에 예쁜 꽃들 피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아이의 어떤 순수한 행동이나 미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직장인 아빠가 바쁘니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속에 뭔가 많이 차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노후 준비 이런 것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는데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릴 때 행복감을 느껴본 아이는 커서도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요. 아이에게 이 행복 습관을 주기 위해서는 아빠도 우선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빠는 이 몸이 건강하고 자신을 믿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뭐 돈이 많다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좀 있으면 여유도 조금 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면 긍정적인 심리가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아빠가 항상 피곤해 있고 뭐 찌들어 있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 행복 습관 이거는 자녀한테 물려줄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의 시작은 우선 아빠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하루 10분 놀이법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장인 아빠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시간도 없고 놀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아빠가 적용 가능하고 쉬운 놀이법 위주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 하는 놀이는 많은 아빠들이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놀이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굳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놀이법을 잊어버려서 아이에게 놀아줄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몸을 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빠도 잊고 있던 과거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사이토 이사모 이 사람이 한 말인데요. 스킨십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빠가 아이랑 많이 놀아줄수록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 놀고 싶어 합니다. 목욕 이후에 간단하게 마사지부터 시작해도 좋은데요. 아이 발이 있죠?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 발바닥이라든지 뭐 허벅지, 어깨, 팔 이렇게 쭈물쭈물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놀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할 때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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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럼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발씨름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누워있는 아이한테 발을 이렇게 밀면서 발씨름을 하다 보면은 아이 소근육 발달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아빠 몸 매달리기.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아이를 요 발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아이 팔을 잡고. 그러면은 아빠랑 스킨십 하면서 아이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 아빠 그네. 아빠 그네는 아이 뒤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고 깍지를 껴요. 그 다음에 뭐 위아래로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좌우로, 그 다음에 뭐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요. 특별히 더 이제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주면 더 좋아합니다. 자, 아빠 몸 기어오르기.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고 아빠의 몸만 있으면 가능한 놀이예요. 네, 초반에는 아빠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 보세요. 아빠 등으로 아이가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다 올라오면 미션이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빠 등을 조금씩 올리면서 높이를 올려보면은 아이도 재밌어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아빠는 한쪽 다리를 소파 위에 올리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유지합니다. 팔은 알통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소파 위로 아이가 올라와서 아빠 팔을 잡으면서 이제 무릎 위로 올라오겠죠. 예,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쿠션이나 베개를 깔아두면 더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빠의 다리를 굽혀서 투명 의자처럼 자세를 만드는 건데요. 팔짱을 이렇게 낀 자세에서 팔꿈치를 수평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빠의 팔을 애기가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무릎도 이렇게 밟으면서 올라올 텐데 굉장히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이 놀이는 아빠의 체력을 어느 정도 필요한 놀이예요. 그래서 힘들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놀이입니다.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칭찬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런 놀이 과정 속에서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 안 쓰던 근육들을 이제 쓰면서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롱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장롱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아이들도 밀폐된 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놀이가 있습니다. 아빠의 임신, 이 놀이인데요. 아빠의 임신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놀이입니다. 캥거루 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이 큰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안에 아이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잠급니다. 그 상태로 이제 빙글빙글 돌거나 옷 위로 간지럽혀 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또 이게 누구야? 아빠 뱃속에 아가가 있네? 이러면서 집을 돌아다니거나 이제 아내한테도 가서 이제 보여주고요. 이 옷 위에서 이제 쭈물쭈물도 해주고 간지럼도 많이 태워주면은 신나해서 웃음도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났네 이러면서 그러면 응애 해봐 이렇게 아이 태어나게 해주면은 이것도 아이한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줘 아빠 또 해줘 이러죠. 이걸 무한반복해줘요. 힘들지만 제가 헐렁한 티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티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다 늘어나요 옷이. 그래서 제 집에 입는 티는 굉장히 다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몸은 아이들한테 최고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불로 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이불을 이렇게 쫙 펴고 그 위에 아이를 일자로 눕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버개를 가지고 와서 이건 시금치야, 뭐 이건 단무지야 이러면서 김밥 재료들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줘요. 그러면 이불 김밥이 됩니다. 이불 위로 이렇게 간지럽혀 주기도 하고요. 먹는 신용도 해보세요. 냠냠냠냠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막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러면 간지러워서 이불 안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고 엄마한테도 가보세요. 김밥 사세요, 김밥 사세요 이러면서. 그럼 엄마가 안 사요, 안 사요 뭐 이러면서 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불 그네가 있는데요. 이불 그네는 엄마랑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이불 양쪽에서 엄마랑 아빠가 이불을 잡고요. 아이를 가운데 눕히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불 그네가 됩니다. 100%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아빠 혼자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불 썰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눕혀놓고 한쪽 이불 잡고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는 좀 싫어하죠. 먼지 다 끌고 다닌다고. 그런데 아이들은 100% 좋아합니다. 이제 턱이나 이런 데 아이 머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버개를 머리에 대주세요. 그리고 집에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팔씨름 놀이가 있는데요. 팔씨름은 남자아이들이랑 하기 굉장히 좋아요. 아빠를 이기기 위해서 온몸을 이용해서 전력으로 필사적으로 이제 팔씨름을 할 텐데요. 적당히 아빠가 이기고 때로는 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빠가 이기겠다고 막 필사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에너지가 엄청 넘쳐나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밤에 잘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저녁에 잘 재우고 싶다면 태권도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뭐 태권도 도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태권도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앉은 자세에서 팔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발차기 해봐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가 발을 계속 찹니다. 왼발 오른발 교대로 10번씩 차봐. 그리고 20번 찼죠. 그러면 단계를 더 높여줘요. 그럼 여기서 또 차겠죠. 계속 높여줍니다. 아이는 땀이 뻘뻘 나면서 계속 발차기를 할 거예요. 발차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먹 지르는 것도 아빠가 이렇게 손을 대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놀이는 목욕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한 아이일수록 저녁이 되면 알아서 잘 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지로 할 수 있는 놀이도 굉장히 많은데요. 신문지를 구겨가지고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통 속으로 넣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빠의 팔 안으로 이쪽으로 넣어봐 하면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신문지를 이제 돌돌돌 말아서 길게 해가지고 칼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아빠가 신문지를 이렇게 쫙 펴놓고 한번 주먹으로 때려봐 이러면은 아이가 쫙 때리겠죠. 그러면 이제 쫙 하면 찢어지는데 그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태권도나 신문지 농구 이런 것들은 아빠가 크게 몸으로 안 놀아주더라도 그 아이 운동신경도 발달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좀 편한 놀이일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 단동식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전통 육아법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곤지곤지 놀이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곤지곤지 많이 이제 손자들 보면 해주는데요. 이 곤지곤지가 굉장히 좋은 놀이입니다. 이 손은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곤지곤지를 하면서 아이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썸마썸마 놀이가 있는데 아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주고요. 발을 피게 하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쭉 아이를 세워 놓습니다. 척추가 펴지면서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놀이인데요. 이 썸마썸마 놀이의 의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서 굳건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이 운동은 아이의 어떤 운동 신경 감각을 깨우고 또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놀이입니다. 손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덤으로 아빠의 팔 근육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놀이. 단어 카드로 할 수 있는 놀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서점에 가면은 앞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뒷면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런 단어 카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지랑 글자가 이제 큰 걸 사서 같이 놀아도 됩니다. 한 묶음에 뭐 50장에서 한 100장 정도 이런 것들이 적당하고요. 아이에게 2장의 카드를 이렇게 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카드는 뭐고 이 카드는 뭐다. 그리고 바닥에 나란히 놓아놔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방차, 이거는 경찰차 이러면서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서 우리 소방차 잡아볼까 하자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정해진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누가 빨리 찾는지 시합하는 놀이예요. 초반에는 뭐 이제 2-3장 갖고 놀면서 이 놀이에 익숙해지고요. 점점점 하나, 둘씩 카드 개수를 늘려나가요. 이 놀이를 하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그 당시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도 이거 소방차 찾아보자 하니까 가서 이 소방차를 단어 카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카드를 찾을 때 찾아봐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 라고 질문을 해서 놀이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단어 카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훈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이는 왜 그 카드가 좋은지 설명할 때마다 조금 아이가 말이 더뎌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아이의 말을 해주지 말고 대답이 느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전화놀이도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제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 걸 보고 뭐 조그만 물건만 있으면 귀에 갖다 대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전화 크기만한 적당한 장난감을 주고 실제로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지를 줄줄 말아가지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전화를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되고 아이가 아빠가 돼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아이가 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게. 저한테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위험해 장난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실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놀이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잠깐 아내랑 통화할 때 끊지 말고 또 집에 있는 아이랑 잠깐이라도 통화를 하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애들 발바닥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발바닥을 딱 잡고 이제 띡띡띡 발바닥 누르면은 간지러워서 막 웃겠죠.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또 끊으면서 또 살짝 이제 간지럽혀 주세요. 그러면은 또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자, 아이들과 놀 때 억지로 놀면은 아이들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놀아주지 말고 그냥 같이 놀아보세요. 어릴 때 추억도 떠오르면서 동심을 돌아간 느낌으로 놀다 보면은 아빠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어 할 겁니다. 이렇게 놀다 보면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힘들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놀다가 힘들어서 이제 쓰러졌는데 아이한테 이제 아빠가 오면은 아빠 계속 놀아줘 이러죠. 그러면 아빠 뽀뽀 한번 해줘 하면은 아이가 와서 뽀뽀를 해줘요. 놀아달라고 할 때 그 제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때만큼이라도. 예. 근데 아이가 뽀뽀를 해주면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예. 아빠가 재미있으면은 아이는 몇 배로 더 재미있어 할 겁니다. 자, 아이들과 즐겁게 논 다음에 모범적인 아빠의 모습입니다. 모두 하얗게 불태워버려서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노는 거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아야 아이도 아빠도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놀이법 하나라도 오늘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오늘 지나기 전에 당장 꼭 하나라도 해보세요. 아이들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자, 결혼을 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힘든 점은 욕구의 좌절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가장 중요했어요. 퇴근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기본적으로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또 배가 고프면 먹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들을 제가 해결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 큰 욕구부터 이 작은 욕구까지 철저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퇴근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놀아야 되고 주말이면은 또 아이들 가고 싶은 데도 가야 되고요. 남편인 저도 이런데 아내는 더 심했을 겁니다. 아내는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안에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만 아슬아슬하게 채워지고 있었고 기존에 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대신에 아내라는 존재만 있었던 거죠. 아내의 어떤 자아 실현은 꿈도 못 꾸고 자아가 아예 없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상전이다. 왕이다 왕.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의 욕구가 무시된 채 아이 욕구만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이가 자고 먹고 싸고 모든 일정이 다 맞춰집니다. 마치 아이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빠와 엄마는 매니저 역할처럼 보여요. 이와는 반대로 아이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털도 덥수룩하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고 눈도 못 뜨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뽀뽀를 해줘요.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뽀뽀를 해줍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요. 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빠가 단순하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려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랑 유대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빠의 육아가 쉽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빠가 변하면 아이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양현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